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월간조선 인터뷰 기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유일한 전쟁 군사 전문 독립서점이죠. 월앱. 네, 맞습니다. 월앱. 그리고 그곳을 운영하시는 예비역 육군 중령 천종웅 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용선에 있는 작은 서점이 사실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고요. 그 배경이랑 또 설립자이신 천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특히 전쟁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월앱이라는 이름부터가 사실 전쟁 연구소 이런 의미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전쟁이나 군사, 안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는 뭐랄까 사랑방 같은 곳이죠. 설립하신 천 대표님 이력이 독특하시던데요. 육사 49기 출신이시고 2015년에 전역하셨고 네, 근데 전역하고 나서 바로 서점을 여신 게 아니라 사비를 들여서 영국 킹스 컬리지로 유학을 가셨어요. 전쟁학 석사 과정을 밟으셨죠. 와, 자비로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것도 과학기술과 국제안보 이런 걸 전공하셨고 나중에는 옥스퍼드 방문연구원까지 지내셨어요. 한군인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 서점은 뭐랄까 수입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크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다. 개인적인 관심도 물론 크지만 우리 사회가 전쟁이나 군사 분야를 대하는 방식에 좀 문제의식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인식 개선,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어떤 문제의식이요? 특히 영국 유학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서구와 우리의 시각 차이를 아주 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전쟁을 물론 끔찍한 비극이지만 동시에 인간 사회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 뭐 그렇게 보고 좀 객관적으로 또 학제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학제적이요? 네.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언론인, 학자, 심지어 펀드 매니저까지도 전쟁학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를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거죠. 펀드 매니저까지요? 흥미롭네요. 전쟁을 알아야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쟁의 역설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연구할수록 오히려 억제나 예방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죠. 그럼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요? 천 대표님 진단은 우리는 아무래도 전쟁을 그냥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아예 외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해요. 감정적인 대응이 앞선다는 거죠. 하긴 경험 자체가 워낙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외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 청일전쟁 때 경복궁에서 큰 전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전투에 제대로 된 이름조차 붙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전쟁 이야기를 하면 왠지 호전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도 여전하고요. 그런 현실인식이 결국 월앱이라는 공간으로 이어진 거군요. 근데요, 요즘처럼 AI니 드론이 첨단 기술이 막 발전하는데 굳이 오래된 전쟁사를 파고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천 대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술이 전쟁의 양상은 바꿀 수 있다. 뭐 전차의 등장이나 활, 화약, 지금의 AI나 사이버 기술처럼요. 하지만 전쟁의 본질,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꺾으려는 그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질은 그대로다. 네, 전쟁은 모든 가면과 위선이 벗겨지는 진실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려면 역사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과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수 있으니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고요.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옥스퍼드에서 하셨다는 연구 결과도 비슷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때 연구 주제가 첨단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한국의 북핵 억제 전략이었는데 결론은 첨단 무기만으로는 단독 억제가 안 된다.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다. 였다고 해요. 아, 결국 기술이다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AI나 드론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도나 정확성은 높여주겠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인간의 통찰력, 즉 전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도 똑같이 기술을 쓴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래서 전쟁사를 통해 얻는 통찰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고요.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전투 사례들도 언급하셨죠. 네, 3가지 정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마 전투. 로마의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본토를 직접 공격한 사례죠. 네네. 이게 이제 우리처럼 전략적 중심,
그러니까 국토가 좁아서 방어할 공간이나 시간이 부족한 나라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때로는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병자호란 때 쌍용 전투요. 조선군이 크게 패배한 전투인데 이걸 단순히 군사력의 열세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조선의 전쟁 지도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명분만 따지는 문화, 제대로 된 작전 계획의 부재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였군요. 네, 그리고 수도가 너무 빨리 무력화되는 패턴이 이때도 나타났고 사실 한반도 전쟁사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아, 뼈아픈 지적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경복궁 점령. 맞습니다.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사건인데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투임에도 우리가 이걸 제대로 기억하거나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는 현실, 이걸 꼬집으면서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이 친역사는 교훈이 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군에 대한 진단도 내놓으셨던데요. 네, 좀 날카로운 비판인데요. 현재 한국군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사고 예방이나 행정 처리에 더 몰두하는 일종의 경계형 군대, 행정형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전투적인 어떤 야성이나 전투적 사고가 부족해지고 무사한 일주의가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결국 군사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역시 전쟁사 학습을 통한 깊이 있는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오늘 인터뷰 내용을 쭉 따라가 보니 이 월앱이라는 공간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천종홍 대표님의 문제의식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 것 같습니다. 전쟁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기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연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특히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네, 서구의 그런 객관적인 연구 태도와 우리의 어떤 고통스러운 역사적 경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변치 않는 인간과 전쟁의 본질, 이걸 꿰뚫어보는 역사의 눈을 기르는 것, 이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전쟁 연구가 정말 군인들만의 영역일까? 과거의 교훈을 현재에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터뷰에서 천 대표는 전쟁이 때로는 부를 창출하는 기회, 아까 펀드 매니저 예시처럼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만약 전쟁이나 갈등이 인간 사회에 어쩔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거라면 우리가 이상적인 평화만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비를 소홀하게 만들어서 역설적으로 평화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전쟁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전쟁사를 통해서요,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전략적 통찰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전쟁사 전문가 인터뷰인데 이게 그냥 전투 기록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선택, 또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고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전쟁사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그 결과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오늘 주신 전력 보면서 그 핵심적인 통찰들 같이 한번 짚어보죠. 아, 네. 처음부터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요. 네, 노르망디. 거길 상륙 지점으로 정한 게 그냥 해변이 넓어서가 아니라 어떤 지형적인 이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랑요.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역사가 확 와닿더라.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직접 가보면 책으로만 보던 거랑은 정말 다르죠. 그런데 그 노르망디 얘기에서 방어하는 쪽, 그러니까 독일군 얘기도 중요해요. 아, 로멜 장군 얘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로멜이 원래 기동전의 대가잖아요. 근데 노르망디에서는 지역 방어를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료에 보면 그 이유가 바로 보급 문제였다고 나와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딱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도 현실적인 보급이나 지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
결국 이 제약이 어떻게 보면 연합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된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 보급의 중요성. 하드리아누스 방병 얘기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 로마군 얘기요? 네, 하드리아누스 방벽. 그것도 참 대단하죠. 2000년 전에 로마군이 그렇게 체계적인 복지랑 보급 시스템을 갖췄다는 게 일단 놀랍고요. 근데 이게 그냥 문명 전파 같은 거창한 사명감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어떤 통제 수단? 뭐 그런 거였을지 자료는 어떻게 보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자료에서도 로마군의 문명 전파 사명감 이걸 언급하긴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병사들 사기 유지하고 또 전투력 유지하려면 실질적인 복지랑 보급이 필수였다.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큰 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니라 이런 병참, 복지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군대 효율성은 결국 실질적인 지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네. 전쟁을 보면 또 강력한 신념, 뭐 이념이나 종교 같은 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한국전쟁 때 빨치산 분들처럼 이념 때문에 전쟁 끝나고도 오래 싸우신 분들도 있고 또 십자군 전쟁이나 2차 대전 때 아이젠하워가 유럽 십자군 이런 표현 쓴 거, 일본의 천황순배 이런 것처럼 종교나 신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대의 명분이라는 게 실제 전략 판단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또 얼마나 이게 정당화의 도구로 쓰이는 걸까요? 이념이나 종교는 전쟁에서 정말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죠. 동시에 때로는 잔혹성까지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료에서 든 예시들처럼 병사들한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만 동시에 적을 비인간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종종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죠. 아, 그렇군요. 전쟁이 또 의도치 않게 종교 지형까지 바꿨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로마가 이스라엘 공격한 게 오히려 기독교 확산에 영향을 주고 오스만 제국 정복 전쟁이 이슬람 확산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로마의 박해가 어쩌면 기독교를 유대교 안에만 머물 수 있었던 걸 세계 종교로 나아가게 만든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또 오스만 제국의 발칸반도 종복은 그 지역의 이슬람화를 가져왔고 이게 또 먼 훗날에는 코드보 사태처럼 민족적, 종교적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고요. 참,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역사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딜레마 상황도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포로 처리 문제 같은 거요. 자료에서 정답은 없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상이랑 당장 우리 편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딜레마죠. 근데 그냥 정답 없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자료에서는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는 습관,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미리 생각하는 습관,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군대가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 그거에 대한 경고로 이어져요. 영국의 사례가 나오잖아요. 내전 때 의회파가 만든 신영군, 뉴모델아미, 이게 이전 민병대랑 다르게 직업군인으로 구성돼서 정치적 힘이 셌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또 대처 총리가 파업 진압하려고 군대 동원하는 걸 검토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군대가 국내 정치에 얼마나 쉽게 휘말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인 거죠. 아, 그래서 지휘관이라면 정치 지도자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전쟁사를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 사례를 통해서 현재의 위험을 감지하고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힘을 기르는 거죠. 네. 이런 과거의 교훈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침 자료에서 현대 한국군이 좀 직면한 과제 이런 걸 지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나왔죠. 전투보다는 좀 행정 중심으로 가고 있다. 사고 없는 군대를 지향하면서 야성이 좀 거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던데요. 꽤 날카롭더라고요. 네. 일종의 무사한 일주의, 뭐 그런 것에 대한 우려죠. 자료에서는 해결책으로 기존 권위에 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 이걸 제시하는데 그러려면 전쟁사 공부가 필수다, 이렇게 주장해요. 알아야 제대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초급 간부들이 자유롭게 좀 논의하는 문화,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미래 전쟁 모습에 대한 예측도 흥미로웠어요. 육군, 해군, 공군 이런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통합군 형태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요. 네, 통합군. 뭐랄까 진짜 아이언맨처럼 하늘, 땅, 바다 막 넘나드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니 약간 SF 영화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기술 발전의 결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전략 사상 자체가 변하는 거라고 분석하나요? 나폴레옹이 보병하고 포병을 아주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운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은 항상 군사 운영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왔죠. 자료는 이런 병종 구분이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편의성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AI 같은 미래 기술은 이런 구분을 더 흐릿하게 만들고 더 통합된 형태를 촉진할 거다. 이런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기술하고 전략 사상이 같이 진화하는 거겠죠. 네. 오늘 저희가 전쟁사라는 창을 통해서 전략, 리더십, 또 인간 본성, 그리고 정치와 신념이 얽히는 복잡한 관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깊은 통찰을 준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군대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민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준다고 생각해요.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된 세뮤얼 헌팅턴의 군인과 국가라는 책이 왜 군 지휘관들의 필독서인지 그 이유를 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역사를 보면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 딜레마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대는 국가와 시민 사이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그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고민 속에서 더 깊이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